서울 도심 한복판 100층이 넘는 강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장기판처럼 정돈되어 있습니다. 강세준 회장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죠.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회장님, 오후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세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깊은 주름, 그리고 흐린 눈빛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놓아두게. 강세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어요. 자신이 한평생 모든 것을 걸고 쌓아올린 제국이지만 오늘따라 그 웅장함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안정을 취하라 권했죠. 하지만 그에게 일은 마지막 남은 삶의 끈입니다. 40년 전 그는 이미 천재라 불렸어요.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강세준은 명문대에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당시 최고 재벌가 중 하나인 윤씨 가문의 사위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벌가로의 혼사는 명예롭고 미래를 보장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비서의 말에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얀 알약 3개를 입에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결혼 초기부터 부인과 처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록 뛰어난 두뇌와 사업 감각을 가졌지만 그들에게 강세준은 그저 가난한 집안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위에 불과했습니다. 강세준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일했죠. 그리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 오늘은 이만하지. 피곤하군. 강세준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죠. 강세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여성과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강세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 사진 속 인물들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또 다른 가족이었죠. 어떤 날은 그들이 단지 꿈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먼 옛날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의 미소는 지금도 생생했어요. 강세준은 창가로 돌아가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어딘가에 그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도시를 떠나버렸을까요? 강세준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혜진아. 창밖으로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사무실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30년 전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 시간으로 그를 데려갔어요. 30년 전 강세준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어요. 40대 후반 그는 이미 재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사업을 맡아 2배, 3배로 키워냈고 주변에서는 경영의 귀재라 불렸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강그룹 임원회의실, 강세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명확한 지시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그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사장님, 다음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강세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 입사한 새 비서 오혜진이었죠. 30 초반의 나이,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고맙네. 강세준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강세준의 시선이 오혜진의 손에 머물렀어요. 가늘고 긴 손가락, 피아니스트의 손이었습니다. 혹시 피아노를 치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오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어떻게 아셨죠?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강세준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왜 대기업 비서로 일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이후 강세준은 자연스럽게 오혜진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 언제나 밝은 미소, 그리고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멜로디까지. 한 달 후 늦은 밤 강세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일하고 있었어요. 문득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소리의 근원을 찾아 걸음을 옮겼죠. 소리는 군의 휴게실에서 나고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자 오혜진이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문가에 서서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피아노 소리가 회사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오혜진의 연주는 전문가 수준이었죠. 마지막 음이 휴게실에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을 때 강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 부사장님. 오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니네. 아름다운 연주였어. 강세준은 다소 어색하게 말했어요. 왜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나? 오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돈도 벌어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요.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비슷한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꿈보다는 현실을, 자유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던 순간들이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늦은 밤 휴게실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오혜진은 연주를 하고 강세준은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었죠. 오혜진은 강세준이 만났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어요. 그녀는 솔직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이었죠. 강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오혜진에게 끌렸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강세준은 오혜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죠.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이전과는 다른 대화였어요. 강세준은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 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오혜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나의 꿈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혜진의 말에 강세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세준과 오혜진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비와 저녁 식사가 끝난 날 강세준은 처음으로 오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율은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의 증거였죠. 강세준은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오혜진의 눈동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세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을 뿐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혜진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강세준의 마음은 이미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세준은 예정에 없던 출장을 계획했어요.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혜진도 동행시켰죠. 업무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강세준은 회사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이미 업무를 넘어선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석양, 함께 나눈 와인 한 잔, 그리고 오혜진이 연주해준 즉흥 피아노 연주까지. 모든 순간이 완벽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강세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혜진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강세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혜진과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달빛이 내리쬐는 방 안에서 강세준은 오혜진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감성까지. 모든 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강세준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죠. 그 눈동자는 오혜진을 닮아 있었어요. 강세준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강세준과 오혜진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강세준은 오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강세준이 말했습니다. 오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죠. 서울에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잡한 현실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여전히 재벌가의 사위였고 오혜진은 그의 비서였어요.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어요. 회사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강세준은 종종 집에 늦게 들어간다는 핑계로 오혜진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강세준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강세준이 물었습니다. 오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임신 테스트기 결과였습니다. 양성. 강세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혜진아.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떡하죠?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강세준은 망설임 없이 오혜진을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이를 낳자. 그 순간 강세준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지만 그는 오혜진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그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아,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강세준은 오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혜진은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함께해요. 우리 셋이. 아무도 모르게 강세준은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주말마다 그는 그곳에서 오혜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혜진의 배가 불러올수록 강세준의 행복도 커져갔죠. 드디어 그는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곧 태어날 아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오혜진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강세준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나무가 울창한 정원이 있는 2층 집에서 오혜진은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세준은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고 종종 평일 저녁에도 들러 오혜진과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오혜진이 물었습니다. 강세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이 어떨까? 강유진. 유진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유독 빛나는 진주처럼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오혜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강유진으로 정했습니다. 강세준은 남모를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비록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가족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침내 강유진이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강세준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처음으로 딸을 안았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붙잡는 순간 그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준 씨, 우리 유진이 정말 당신을 닮았어요. 오혜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정말 그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이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유진은 분명 그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딸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쑥쑥 자라났어요. 첫 걸음마를 떼고 첫 단어를 말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모습에 강세준은 무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유진과의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마다 그는 유진을 안고 정원을 거닐거나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때로는 피아노 앞에 앉아 간단한 멜로디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 노래 또 불러줘요. 3살이 된 유진이 조르곤 했어요. 강세준은 딸을 위해 특별한 자장가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멜로디의 그 노래는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어요. 강세준은 매일 밤 전화로 유진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고 유진은 그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강세준의 이중생활을 의심하던 처가 쪽에서 사람을 붙여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혜진과 유진의 존재를 알아냈어요. 당신 미쳤어요? 이런 짓을 하다니. 아내 윤미경이 분노했습니다. 강세준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미경,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해해 주길 바라진 않아. 다만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존중이요? 당신이 우리 가문을 욕보이는 짓을 하는데 어떻게 존중해요? 사생아까지 만들어 놓고. 윤미경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녀는 즉시 친정아버지인 윤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 회장의 노여움은 더 컸죠. 그는 강세준을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내가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준 것을 잊었나? 이런 추잡한 짓을 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정리하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강세준은 처음으로 윤 회장에게 반항했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 웃기지 마. 당신의 가족은 내 딸과 당신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야. 그 여자와 아이는 불륜의 산물일 뿐이지. 윤 회장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러나 강세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혜진과 유진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혜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세준 씨,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강세준은 즉시 오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오혜진과 유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피아노 위에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당신과 유진을 위해 떠납니다. 우리를 찾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강세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혜진과 유진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강세준은 그제서야 처가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깨달았습니다. 오혜진과 유진이 사라진 후 강세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강세준은 점차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찾을 수 없는 건가? 강세준은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더욱 냉혹한 경영자로 변모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강세준의 아내 윤미경과의 관계는 더욱 차가워졌고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잊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윤미경이 말했습니다. 강세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소. 이제 나는 오직 회사와 가문을 위해 살 뿐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면서도 거짓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오혜진과 유진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그는 유진을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를 혼자 흥얼거렸습니다. 그것만이 그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강세준은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사업 수완은 강그룹을 한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언론은 그를 경영의 이라 불렀고 모든 이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강세준 자신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성공과 부, 권력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으니까요. 매년 유진의 생일이 되면 강세준은 조용히 사무실에 남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내 딸. 그리고는 혼자서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13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나이입니다. 강세준은 종종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 웃고 있는 모습. 그러한 상상은 강세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세준은 65살이 되었고 강그룹은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그 사이 아내 윤미경은 해외에서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강세준은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인생, 그것이 그의 평가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내 판단에 맡기게. 강세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세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경영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는 여전히 오혜진과 유진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사설 탐정 몇 명을 고용해 정기적으로 수소문했고 관련 정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세준은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마도 오혜진은 의도적으로 그와의 모든 연결을 끊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세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세준은 우연히 거리에서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곡은 오혜진이 자주 연주하던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강세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자는 오혜진이 아니었지만 그 음악은 강세준에게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했군. 강세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세준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오혜진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유진은 그들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강세준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걸까? 더 강하게 싸웠어야 했을까? 그러나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강세준은 오혜진과 유진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한을 가슴 깊이 묻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강세준은 어느덧 7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회사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일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강세준의 비서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새 비서를 구해야 합니다. 인사팀에서 몇 명 추천해 왔습니다. 강세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면접을 진행하게. 인사팀에서 추천한 비서 지원자들의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세준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원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뛰어난 이력을 가진 인재들이었지만 어떤 특별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지원자를 들여보내주세요. 강세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의 젊은 여성, 단정한 차림새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강세준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유진. 그가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를 떨림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안께 강유진 씨. 강세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접은 일상적인 질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의 답변은 명확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났고 업무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유진 씨,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 강세준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실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강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존경해왔고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설적이면서도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 특히 그녀의 눈매와 입술 모양이 기억 속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강세준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강세준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직감은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강세준은 인사팀에 강유진을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순전히 업무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심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 달 뒤 공식적으로 강세준의 비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능했습니다.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며 강세준의 업무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능력은 인정받았습니다. 강세준은 유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움직임, 습관까지 어딘가 오혜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오혜진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강세준은 조심스럽게 유진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진 씨, 학창시절은 어땠나?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피아노. 강세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혜진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쳤다니. 이것도 우연일까요?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오미영입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오미영. 오혜진이 아니었습니다. 강세준은 실망감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나 봅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자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가? 건강하십니다만 가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다.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하셔서 후유증이 있으시거든요. 강세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억지로 연관성을 찾으려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그저 유능한 비서로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진과 강세준은 업무적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강세준의 마음을 읽는 듯 항상 한 발 앞서 일을 준비했고 강세준은 그런 유진을 신뢰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일하던 강세준은 문득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오혜진이 자주 연주하던 그 곡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소리 없이 문가에 서서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연주 스타일은 오혜진과 달랐지만 그 감성만큼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강세준은 무의식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니야, 아름다운 연주였어. 내 어머니에게 배운 건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나셨죠. 였었다. 과거형. 강세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오혜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는 다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오미영과 오혜진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유진이 강세준의 비서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업무에 적응했고 강세준의 비서실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유진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여전히 유진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운명의 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일찍 출근해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서류를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유진이 무심코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 그가 어린 유진을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였습니다. 단순하지만 특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멜로디를 유진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놀란 듯 콧노래를 멈추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업무 중에 콧노래를 불러서요. 아니, 그 멜로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말이야.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자장가입니다. 사실 제 아버지께서 만드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노래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강세준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연히 같은 멜로디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진은 정말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오미영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오혜진이 새로 만든 신분일 것입니다. 강세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유진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게다가 오혜진은 분명 이유가 있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요. 강세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네.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그날 이후 강세준은 조심스럽게 유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 교육 배경,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세준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유진은 부산에서 태어나 어머니 오미영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미영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유진을 키웠고 5년 전 건강 문제로 은퇴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혜진과 연결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강세준의 가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부산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유진에게는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겠지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테니까요. 강세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27년 동안 놓친 딸의 인생을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유진의 첫 걸음마, 첫 등교, 졸업식, 그리고 수많은 생일들.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강세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강세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유진은 이미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휴가를 냈고 강원도의 조용한 별장에서 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그는 오혜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들, 그 결정들이 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세준은 결심했습니다. 유진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이미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했고 자신의 길을 잘 걷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세준은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상사였지만 때때로 부성애에 가까운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의 건강을 챙기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때로는 작은 선물로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유진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강세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요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작은 감사의 표시야. 열어보게. 상자 안에는 고급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강세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 딸아. 시간이 흘러 유진과 강세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진은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를 강세준에게 털어놓았고 강세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그녀의 삶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내 길을 가라고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해진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세준은 75세가 되었고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그의 마지막 삶의 의미였고 그곳에서 유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강세준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즉각적인 입원과 치료를 권했고 강세준은 처음으로 의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업무는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 병실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강세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유진 양. 자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유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업무 보고를 하고 강세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병실에서 작은 전자피아노로 연주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해진을 강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강세준의 건강이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퇴원했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자주 그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강세준의 서재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책장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고 그 안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세준이 서재로 들어왔을 때 유진은 여전히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속 여성은 누구신가요? 강세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알았던 소중한 사람이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여성은 제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와 닮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강세준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유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유진 양,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네. 내가 젊었을 때의 일이야. 강세준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오해진과의 만남, 그들의 사랑, 유진의 탄생,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조금씩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유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아버지가 멋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에 성공했고 자상했으며 음악을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자네를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려 했던 거야. 그것이 당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네.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떠나셨나요? 정말 회장님의 가문 때문이었나요? 그랬을 거야. 내 처가는 매우 강압적이었고 자네 어머니와 자네를 위협했을 수도 있어. 오혜진은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거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강세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 용기 있고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지. 유진은 다시 강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당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강세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혜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랬군.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다니.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강세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단다. 그걸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난 자네에게 아버지라고 불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네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지. 자네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세준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말했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오혜진을 영원히 잃었다는 슬픔이 그를 덮쳤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강세준의 서재에 들어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강세준이 어릴 적 유진에게 지어준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준은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연주를 마치고 강세준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노래가 당신이 지어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만든 특별한 자장가라고요. 강세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노래야. 너를 위한 선물이었지.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강세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정말 고맙구나. 그날 이후 강세준과 유진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업무 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세준은
오혜진과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몇 달 후 강세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고 강세준은 평화롭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매일 그를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강세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비록 아버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유진이 처음으로 강세준을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강세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세준의 장례식 날 유진은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그가 지어준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연주를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편안히 쉬세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남긴 회사, 재산, 추억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세준과 오혜진이 바랐던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유진은 강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오혜진의 사진, 다른 하나는 강세준의 사진.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자장가를 콧노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의 고급 주택가. 70세가 넘은 노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노인의 손이 매끈한 흰 셔츠를 정돈하고 오래된 손목시계를 챙겼어요. 그 손은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진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73년의 삶이 그의 얼굴 위에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박진호는 작은 기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이른 아침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며 먼 하늘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는 정확히 오전 5시 30분에 도착했고 박진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버스에 올랐어요.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운전기사의 인사에 박진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40분 후 그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5성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앞에 도착했어요. 직원 전용 입구로 들어선 박진호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유니폼은 다른 직원들과 달랐죠. 객실 청소부의 옷이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할게요. 어차피 노인네가 하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박진호가 로비를 청소하려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청소부가 청소기를 가로챘습니다.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런 일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 계단 쪽으로 향했죠. 박 아저씨, 30층 202번 화장실에 뭐가 넘쳤대요. 빨리 치워주세요.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이 그를 부르며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박진호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주변의 공기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무심했습니다. 박진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비켜주세요. 박진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정장을 차려입은 호텔 매니저가 그를 밀치듯 지나갔습니다. 경영진과 손님들이 타는 메인 엘리베이터였어요.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직원용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비스 엘리베이터는 좁고 낡았죠. 물건을 나르고 쓰레기를 버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막혔네요.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습니다. 박진호는 한숨을 쉬며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73세의 노인이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은 점점 가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30층까지 그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손님이 벌써 3번이나 전화했다고요. 30층에 도착한 박진호를 본 층 담당 매니저가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박진호의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202번 객실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배수구가 완전히 막혀 물이 넘쳐 있었어요. 박진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는 묵묵히 청소했죠. 물에 젖은 바지와 신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층 매니저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휘저었어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박진호의 하루는 숨겨진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보내는 것이었죠.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호텔을 돌아다녔습니다. 귀빈들이 지나갈 때면 벽 쪽으로 몸을 피했고 다른 직원들이 무시해도 그저 미소로 넘겼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박진호는 직원 식당 구석에 홀로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멀리했어요. 70대 노인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20대, 30대 직원은 없었죠. 박진호는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등 뒤에서 들려온 활기찬 목소리에 박진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9세의 젊은 남자 김우석이 식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호텔 보안팀에서 일하는 김우석은 유일하게 박진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앉게, 우석이. 김우석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우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선생님, 오늘 호텔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내일 VIP가 온대요. 김우석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박진호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누군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에단 코너스요. 헐리우드 스타. 액션 영화의 전설이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중요한 손님이네. 맞아요. 20년 만에 한국에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새 영화 촬영 때문에요.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청소부 할아버지 보이냐? 내일 VIP층 청소하는 거 그 양반한테 시키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나이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 마, 안 시킬 거야. 부장님이 VIP층은 젊은 직원들 위주로 배치하라고 했대. 김우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지만 박진호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선생님, 어떻게 저런 말을 들어도 참으세요? 전 정말 화가 나는데요. 박진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별게 다 그냥 그러려니 하게 돼. 김우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게 생각났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여기서만 일하세요? 선생님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을, 그것도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박진호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김우석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일하러 돌아갔죠. 혼자 남은 박진호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30년 전 그는 이 도시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단 코너스. 이름을 속삭이자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30년 전 서울의 한 체육관. 젊은 박진호는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43살 운동선수 출신으로 몸을 단련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온 배우가 액션 영화 촬영을 위해 몸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에단 코너스입니다. 처음 만난 에단은 20대 후반의 젊은 배우였습니다. 그는 이미 할리우드에서 떠오르는 스타였지만 아직 동양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박진호는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남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박진호입니다. 앞으로 3달 동안 당신을 맡게 될 트레이너죠. 둘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트레이닝 관계였어요. 박진호는 에단에게 엄격했고 에단은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그들은 함께 훈련했죠. 점차 그들 사이에는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박 씨, 당신처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더군요. 어느 날 훈련을 마친 후 에단이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 시간 몸을 단련했을 뿐입니다. 에단 씨도 금방 그렇게 될 겁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에단의 몸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근육이 붙고 몸의 움직임이 더 날렵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촬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단의 경호를 맡은 현지 경호원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된 거였죠. 박 씨, 잠시만 저 좀 지켜줄 수 있겠어요? 오늘 경호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하네요. 박진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역할은 트레이너에서 임시 보디가드로 확장되었어요. 박진호의 움직임을 본 에단의 매니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전에 경호 일을 한 적 있나요? 움직임이 전문가 같은데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저 몸을 많이 단련했을 뿐이죠. 하지만 사실 박진호는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쓰는 일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에단의 촬영이 계속되면서 박진호는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 보디가드, 그리고 어느새 그는 에단의 로드 매니저까지 겸하게 되었죠. 박, 당신은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함께 미국으로 가는 건 어때요? 내 전담 매니저가 되어줘요. 영화 촬영이 끝날 무렵 에단은 박진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에단의 매니저이자 보디가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10년 넘게 이어졌죠. 에단이 할리우드의 정상에 오르는 과정을 박진호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나는 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터뷰에서 에다는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진호는 에단의 결혼식에서 들러리였고 에단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함께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20년 전 에단은 세계 투어 중 유럽의 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테러 위협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지만 에단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죠. 박진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박, 잠시 나가서 상황을 점검해 주겠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공연 시작 직전 에단이 말했어요. 박진호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순간 테러리스트들이 침입했죠. 에단은 운 좋게 부상만 입었지만 2명의 스태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진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끝난 후였어요. 사건 당시 현장을 비운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의심했죠. 심지어 몇몇 언론은 그가 테러리스트들과 연관이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있었어요? 당신이 거기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에단의 새 매니저 토마스의 말은 박진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 비난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에단은 공식적으로 그를 변호했지만 박진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결국 그는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에단, 미안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어. 그날 밤 박진호는 짐을 싸고 조용히 에단의 저택을 떠났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직업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그는 여러 일을 전전했어요. 경비, 헬스장 트레이너, 심지어 택시 운전사까지. 그리고 10년 전 그는 우연히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객실 청소부.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지원했어요. 면접 때 그의 나이를 본 매니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생님,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힘든 일인데요. 박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렇게 그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10년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나보낸 과거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전체가 완벽한 준비 상태였습니다. 그랜드 팰리스는 마치 전쟁을 앞둔 군대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직원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고 모든 객실은 반짝이도록 청소되었습니다. 오전 9시 호텔 지배인이 직원들을 모아 마지막 점검을 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세계적인 배우 에단 코너스 씨가 우리 호텔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완벽해야 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배인의 말에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구석에 서 있었기에 눈에 띄지 않았어요. 지배인은 마치 부하 직원이 아닌 장애물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박진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 오늘은 지하 창고 청소를 맡아주세요. VIP가 오는 날이라 베테랑들이 필요하지만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니 조용한 곳에서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몇몇 젊은 직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박진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에게는 이런 대우가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지하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우석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약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박 선생님은 우리 호텔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왜 지하 창고를 맡기시는 겁니까? 그분은 VIP층을 담당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배인은 차갑게 웃었어요. 김 씨,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모양이군요. VIP 서비스는 젊고 활기찬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 객실을 담당하는 것은 호텔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박진호가 김우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석아. 나는 지하 창고가 더 편해. 조용하고 시원하잖아. 김우석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박진호는 그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김우석이 속삭였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대우를 참으세요? 선생님은 이 호텔에서 10년 넘게 일하셨는데. 박진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석아, 인생은 길어. 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한 법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면 달라지는 것이 있겠니? 김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 지하에서 먼지 쌓인 창고나 청소하는 건 너무 억울해요. 박진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가치를 남들의 평가에 두지 않았죠. 오전 11시 호텔 앞에는 수십 명의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경계를 섰어요. 박진호는 지하 창고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귀가 밝았던 그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단 코너스가 도착한 것이 분명했죠. 정말 궁금한데. 박진호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하 창고를 나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한참을 서 있던 그는 마침내 로비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모든 직원들은 정문 쪽에 몰려 있었어요. 박진호는 조용히 기둥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호텔 앞에 멈췄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죠.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에단 코너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배우였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약간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박진호는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박진호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에다는 주변의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어요. 마치 자신만의 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텔 안으로 들어왔고 직원들은 모두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박진호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에단. 박진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주변의 소음에 묻혀버렸어요. 에단은 그를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진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30년 전의 기억과 현실이 겹쳐지며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배인님이 찾으시면 큰일 나요. 뒤에서 들려온 김우석의 목소리에 박진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과거에 가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로 돌아온 박진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박진호와 애단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죠. 그 시절 그들은 형제와도 같았습니다. 행복했었지. 박진호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었어요. 이제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을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애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3시 박진호는 청소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보안 경보였죠. 그는 빠르게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호텔은 약간의 혼란 상태였어요. 보안팀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김우석을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야? 수상한 인물이 발견됐대요. CCTV에 VIP층을 맴도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박진호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그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훈련받은 보디가드가 다시 깨어난 것이죠. 보안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김우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팬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요즘 AI 보안 시스템이 다 해결해 준다고 자만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기계보다 사람의 직감을 더 믿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우석아, 나랑 좀 같이 가보자. 어디로요? VIP층. 내 오랜 경험상 이런 상황은 직접 확인해 봐야 해. 김우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층으로 향했어요. 박진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이든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고 몸은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선생님,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직감이야. 30년간 사람을 지키며 살다 보면 위험을 느끼는 감각이 생겨. VIP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박진호는 김우석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그때 박진호는 심상치 않은 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나타난 호텔 경비원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김우석이 재빨리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안팀 김우석입니다. 수상한 인물 신고가 있어서 확인하러 왔어요. 경비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나간 후 박진호는 김우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경비원 뭔가 이상해. 내가 본 적 없는 얼굴이야. 김우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우리 호텔 경비원이 맞나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 우석아, 저 사람을 따라가 보자. 박진호와 김우석은 조심스럽게 수상한 경비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복도 코너마다 신중하게 머리를 내밀어 경비원의 행동을 살폈어요. 평범한 청소부처럼 보이던 박진호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 위를 걷듯 소리 없이 이동했고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죠. 선생님,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김우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진호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들은 VIP층 끝에 있는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는 경비원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확실히 호텔 직원이 아니야. 박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복은 비슷하지만 뭔가 달라. 진짜 경비원이라면
저렇게 주변을 경계하며 걷지 않아. 그럼 누굴까요? 설마 에단 코너스 씨를 노리는 사람인가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들은 비상구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상한 경비원은 그들보다 한층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진호는 그의 발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걸음걸이,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보안팀에 연락해 볼까요? 김우석이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증거가 없어. 보안팀은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특히 내 말은. 그들이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갔을 때 갑자기 위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호는 즉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김우석은 그를 따라 뛰었죠. 옥상으로 통하는 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박진호는 김우석에게 눈짓했습니다. 셋을 세는 동작 후 그들은 동시에 문을 열고 옥상으로 뛰쳐나갔어요. 거기 서시오. 김우석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옥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박진호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건물 구조물 사이사이를 꼼꼼히 확인했죠. 갑자기 그는 공조기 뒤쪽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우석아, 저쪽이야. 그들이 공조기 쪽으로 달려갔을 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경비원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박진호와 김우석은 즉시 그를 쫓았죠. 70세가 넘은 노인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박진호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 박진호가 김우석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그를 쫓을게. 김우석은 무전기를 꺼내 보안팀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박진호는 계속해서 수상한 남자를 쫓았어요. 옥상의 다른 쪽으로 도망치는 남자를 향해 그는 점점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멈추시오. 박진호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달렸죠. 그는 옥상 가장자리를 향해 달렸고 박진호는 그제서야 남자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옆 건물로 뛰어넘으려 했어요. 안 돼. 박진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남자가 뛰어오르기 직전 박진호는 그의 발목을 잡는데 성공했어요. 둘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박진호의 그립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죠. 누구냐? 목적이 뭐야? 남자는 대답 대신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진호는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그의 손목을 강하게 쳤어요. 작은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김우석이 달려왔을 때 박진호는 이미 남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남자의 팔을 등 뒤로 돌려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석아, 이자의 주머니를 확인해봐.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 김우석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는 작은 전자기기와 호텔 객실 카드를 발견했어요. 이건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카드예요. 박진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특정한 목표가 있었을 거야.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보안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수상한 남자를 인계받았어요. 보안팀장이 박진호와 김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김우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가짜 경비원 복장을 하고 VIP층을 돌아다녔습니다. 저희가 발견하고 쫓았는데 옥상으로 도망쳤어요. 박 선생님이 용감하게 제압했습니다. 보안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70세 넘은 청소부가 범인을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정말입니까? 이분이? 김우석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봤습니다. 선생님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강했어요. 마치 전문 경호원 같았습니다. 보안팀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범인을 데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보안실로 향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박진호는 범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그의 몸에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당신을 보냈지? 박진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죠. 박진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에단 코너스를 노린 거야?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박진호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김우석이 물었습니다. 경험이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특정한 목표가 있어. 이 호텔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손님은 누구지? 바로 에단 코너스야.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는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의 직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서가 보안팀에게 에단 코너스의 경호를 강화하라고 말해. 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이 들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들은 최신 AI 보안 시스템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직감을 대체할 수 없어. 특히 악의를 가진 사람을 감지하는 일에는 말이야. 김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과거에 경호 일을 하셨나요? 아까 범인을 제압하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어요. 박진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죠. 우서가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어. 이 말을 남기고 박진호는 자신의 청소도구를 가지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는 에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거의 항상 맞았죠. 호텔로 돌아온 후 박진호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범인을 제압한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다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평범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죠. 저녁이 되자 호텔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수상한 남자의 체포 소식은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지만 에단 코너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호텔 측은 VIP 손님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식사하러 가시죠. 김우석이 박진호를 찾아왔습니다. 난 괜찮아. 좀 더 일하고 갈게. 하지만 선생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녁 식사는 제가 살게요. 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너는 먼저 가. 김우석이 떠난 후 박진호는 VIP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청소부로서 대부분의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복도를 살폈습니다. 에단의 방 앞에는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박진호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박진호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 느슨해 보였어요. 경호원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죠.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보호가 불가능했습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박진호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우석이 그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석아, 나는 그냥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 혹시 에단 코너스 씨가 정말 위험할까요? 박진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직감은 그래. 그리고 지금 저 경호원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김우석은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해요. 뭐라고? 선생님은 분명 전문가시잖아요. 저도 함께 도울게요. 우리가 몰래 감시하면 되잖아요. 박진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공식적인 권한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에단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일었습니다. 좋아, 우석아.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그리하여 박진호와 김우석은 비공식적인 경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VIP층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박진호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했고, 김우석은 보안팀 일원으로서 정당한 이유로 그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진호의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되려 했죠. 새벽 2시, 호텔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투숙객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박진호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비스 통로에 앉아 VIP층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죠. 김우석은 1시간 전에 교대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갔습니다. 뭔가 이상해. 박진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는 복도 끝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몇 번 목격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비상구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호는 즉시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청소 카트를 앞에 두고 마치 일을 하는 척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비상구 문이 살짝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즉시 그들이 위험한 존재임을 직감했죠. 김우석에게 연락해야 해. 박진호는 조용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했어요. 거기 누구야? 침입자들은 즉시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진호는 순간적으로 청소 카트를 그들 쪽으로 밀었어요. 카트가 한 명의 다리에 부딪히며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빠르게 박진호에게 접근했죠. 이런 젊은 친구들을 상대하기엔 내가 너무 늙었나. 박진호는 생각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반사신경이 그를 움직였어요. 그는 우아하게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죠. 누구냐? 목적이 뭐지? 박진호가 물었지만 대답 대신 다른 침입자가 뒤에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박진호는 간신히 몸을 돌려 피했지만 그의 나이는 속도의 한계를 가져왔어요. 침입자의 주먹이 그의 어깨를 스쳤고 박진호는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비켜서요. 우리는 당신과 싸울 생각 없어요. 침입자가 말했지만 박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에단을 노리는 거라면 나를 먼저 쓰러뜨려야 할 거야. 침입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70세 노인이 이렇게 저항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박진호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박진호는 모든 경험과 기술을 동원해 싸웠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두 명의 젊은 공격자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김우석이 전속력으로 달려왔어요. 그는 즉시 한 침입자에게 뛰어들어 태클을 걸었습니다. 침입자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우석아, 조심해. 박진호가 외쳤지만 이미 다른 침입자가 김우석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침입자의 다리를 걸었고 그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김우석은 재빨리 일어나 넘어진 침입자를 제압했습니다. 경비 호출했어요. 곧 올 겁니다. 김우석이 소리쳤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보안팀이 달려왔습니다. 침입자들은 완전히 제압되었어요. 에단의 방은 안전한가? 박진호가 물었고 김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에단의 방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박진호와 김우석은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두 명의 경호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에단의 방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에단! 박진호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또 다른 침입자가 에단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에단은 침대 위에 서서 침입자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니면 쏜다. 침입자가 권총을 들고 위협했지만 박진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바닥에 있던 화병을 집어 침입자에게 던졌습니다. 화병이 침입자의 손을 쳤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우석이 즉시 달려들어 침입자를 제압했습니다. 박! 에단의 놀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는 박진호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진호도 에단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박, 정말 너야? 에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박진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진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에단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을 뿐이었죠. 네, 에단. 저예요. 박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20년의 세월과 오해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에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진호의 유니폼을 바라봤어요. 청소부의 옷을 입은 그의 오랜 친구를 보는 것은 에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째죠. 김우석은 침입자를 제압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박진호가 에단 코너스와 아는 사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도착해 침입자를 데려갔고 김우석도 상황 설명을 위해 그들과 함께 나갔어요. 방에는 박진호와 에단만 남았습니다. 20년이 흘렀군요.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에단은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어? 한마디 말도 없이? 에단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느꼈어요. 당신을 실망시켰고 2명의 스태프가 목숨을 잃었죠. 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난 거야?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지 알아? 에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제 그들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토마스는 제가 테러리스트와 연관되었다고 의심했죠. 그건 토마스의 망상이었어. 나는 한 번도 널 의심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에단의 말에 박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에단이 자신을 배신자로 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지 알아? 한국의 모든 경호업체, 체육관을 다 뒤졌어. 하지만 내 흔적은 전혀 없었지. 넌 마치 증발한 것 같았어. 박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넌 단지 내 지시에 따라 주변을 확인하러 간 것뿐이야. 테러리스트들은 너의 부재를 노린 게 아니라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것뿐이었어. 에단은 이제 직접 박진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 없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 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구해줬는지 기억해? 그날도 내가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 다른 스태프들이 죽은 건 그건 우리 모두의 슬픔이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박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족이었어, 박. 지금도 그래.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진호를 향해 팔을 벌렸어요. 호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73세 노인과 세계적인 영화 스타.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우정과 20년의 오해가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요, 에단. 정말 미안합니다. 나도 미안해, 박. 널 찾아내지 못해서.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는 여전히 강했어요. 에단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호텔 청소부라니. 세계 최고의 보디가드가. 박진호도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가 들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일은 나름 평화롭고 좋아요. 다음 날 아침, 박진호는 평소처럼 일찍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지배인이 다급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에단 코너스 씨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VIP 라운지로 즉시 와달라고 하셨어요. 지배인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하 창고를 청소하라고 내몰았던 노인 청소부를 세계적인 스타가 찾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갈아입고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안팀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코너스 씨를 구하셨다면서요.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에단이 커피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기 앉게. 에단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푸대접받던 노인 청소부가 갑자기 VIP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커피 한 잔 하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에단. 그들은 한동안 예전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에단은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박진호도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웃음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내게 중요한 제안이 있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에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일이 있고 난 후 내 경호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 그들은 젊고 강하지만 너와 같은 경험과 직감은 없지. 그리고 그 젊은 친구 말이야, 김우석인가? 그 친구도 놀라운 잠재력이 있더군.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우석은 분명 재능이 있었어요. 박, 다시 내 보디가드로 와줄 수 없겠나? 그리고 김우석도 함께. 내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마. 당신의 나이를 고려해 육체적으로 부담되지 않게 조정할 수도 있어. 박진호는 놀랐습니다. 그는 에단의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70세가 넘은 자신에게 다시 보디가드 일을 제안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단,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어제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라고? 당신이 어제 보여준 움직임은 결코 운이 아니었어. 여전히 최고야, 박. 박진호는 망설였습니다. 에단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가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 그의 진정한 재능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에단. 에단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박진호는 김우석과 함께 에단의 스위트룸에 초대받았습니다. 김우석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선생님,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에단 코너스 씨가 저희를 초대하다니. 그리고 선생님이 그분의 보디가드였다니. 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의 열정이 마음에 들었어요. 스위트룸에서 에단은 그의 제안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은 보안 책임자로, 김 씨는 현장 경호원으로 일하면 좋겠어. 두 분 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더군.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나는데 함께 가주었으면 하네. 김우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박진호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우석을 바라봤어요. 젊고 열정 넘치는 그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에단,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진호가 마침내 말했고 김우석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나 박진호는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착을 도와드린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자리는 이미 여기에 있어요. 대신 김우석을 잘 훈련시켜 당신 곁에 두겠습니다. 에단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박진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박.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하지만 우선은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줘. 우석 군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한 달 후 로스앤젤레스의 에단 코너스 저택. 박진호는 새로운 경호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시 아래 모든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었어요. 김우석은 빠르게 성장하여 이제 에단의 주요 경호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김우석이 총기 관리 절차를 시연하며 물었어요.
박진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우석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고 그의 열정은 다른 경호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완벽해. 너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우석아. 김우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박진호를 존경했고 그의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에단이 다가왔습니다.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아주 좋습니다. 김우석은 이제 당신을 혼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에단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는 박진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군.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에단의 세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김우석을 포함한 경호원들을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이제 그의 임무는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김우석이 제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겁니다. 김우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박진호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빨리요? 그래, 우석아. 난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 에단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박진호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여전히 그가 곁에 있기를 바랐어요. 정말 돌아가야만 하나? 여기 내 자리도 있어, 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에단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에단, 당신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김우석에게 전했죠. 이제 그는 당신을 지키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삶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평화가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세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에단은 박진호를 꼭 안았어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 이번엔 연락을 끊지 말고. 그럴게요, 에단.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김우석은 눈물을 참으며 박진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박진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박진호는 김우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약간의 눈물이 맺혔어요. 잘해라, 우석아. 너는 훌륭한 경호원이 될 거야. 에단을 잘 지켜. 비행기에 오른 박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마치 과거로의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박진호가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지배인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선생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진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배인을 따라갔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지배인은 공식적인 문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에단 코너스 씨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은 우리 호텔의 VIP 보안 책임자로 임명되셨습니다. 박진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청소부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월급도 3배로 인상됩니다. 박진호는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우석은 에단의 신임받는 경호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박진호에게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성장했어요. 우석, 오늘은 시상식이 있어. 준비됐나? 애단이 물었고 김우석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새로운 책임을 맡았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호텔 청소부의 마지막 임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